코스피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2,500대 후반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은 10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상승세가 커졌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한 주 만에 0.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의 여파로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납품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KCGI운용은 공모펀드를 통해 홈플러스 단기 사채에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80%를 상각 처리했습니다.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에서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딤돌 대출 역시 원금 상환을 미룬 경우가 1년 새 1.6배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하면서 2,560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순 매수세로 돌아선 점이 눈에 띄는데 마감 앞둔 증시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기관이 500억 원 이상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포인트 오른 2,565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 후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7% 내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외국인이 장중 매수 우위로 돌아선 것이 오늘 코스피의 상승 요인입니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6%, 증권이 3% 내외, IT가 2%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상승폭을 키우며 7% 넘게 오르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1%, 2% 상승세입니다. 국내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5%, 6%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이 본격적인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4천억 원 넘게 매수 중입니다. 변수는 관세 전쟁 여파와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2원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442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 홍콩 H지수가 2% 이상 오르고 있고 상해와 니케이도 1% 내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희입니다. 부동산과 물가를 짓누르기 위해 경기 불안을 무릅쓰고 고금리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던 일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들썩임이 커지고 있고 물가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최신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상승했는데요.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지난주 0.11% 상승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잠실과 청담동 등 강남권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 직후부터 상승폭은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및 주요 선호단지에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라면서 일부 지역에서 매수 관망세를 보이지만 서울 전체 상승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경기는 나란히 하락하는 등 서울 강남권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 주도 서울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송파구는 잠실과 신천동 위주로 0.68% 올랐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0.5% 내외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0.1%대 상승률로 상위권이었는데요. 다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이은 대책을 낸 정부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서 강남과 마용성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합동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서울 지역 이상 거래를 집중기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띄우기나 과다한 차입금, 이중대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2개월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간의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 가격은 가까스로 안정됐는데 이번에는 높아진 환율이 문제입니다. 이민우 기자, 지난달 물가 상황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0%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를 저점으로 11월 1.5%, 12월 1.9%로 점차 상승폭을 키우더니 올해 1월에는 2.2%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치솟은 국제유가와 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6.3% 올라 1월 7.3% 상승한 데 이어 두 달 연속으로 5% 이상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가공식품은 1년 전보다 2.9% 상승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축산물과 수산물 역시 각각 3.8%, 3.6% 올랐고 전기, 가스, 수도비와 외식비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의 물가는 어땠습니까? 네, 시민들이 자료 구매 지출 비중이 높은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 지수는 2.6% 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 지수는 1.4% 하락해 지난 2022년 3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생선과 해산물 그리고 채소 가격이 모두 올랐지만 딸기 등 과일류가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이어서 갑작스러운 회생 신청으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홈플러스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품권에서 빠르게 발을 빼기 시작한 거래처들이 이제는 아예 홈플러스로의 납품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정산도 늦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광현 기자, 홈플러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LG전자는 벌써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멈췄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출하를 일시 정지했다며 다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도 물량을 줄이거나 중단할지 등 대응책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달 자금이 빠듯한 중소기업들은 더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홈플러스 지점 임대 점주들은 수수료를 제외한 올 1월 매출도 제때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을 안 받겠다는 제휴사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라면세점, 엔터식스, ACDC, 아이파크몰 등 유통업체와 뚜레쥬르, 빕스 등에서 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됐는데요. CGV 영화관과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서울랜드 등 여가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거래처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상황도 안 좋죠.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CP와 전자단기사채 발행 잔액은 1,940억 원 규모입니다. 당장 이달 만기인 금액만 295억 원이고 다음 달 400억 원, 다다음 달엔 500억 원씩 줄줄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상품도 있어 피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자금으로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한 국민연금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지금 보신 투자자 피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자산운용사가 홈플러스 단기사채 투자금의 80%를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채권은 공모펀드에 담겨 있어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졌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홈플러스 채권에 투자한 운용사가 어디고 또 어느 정도나 투자했습니까? 네, KCGI 자산운용인데요. 이 회사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발행한 이 단기 사채에 총 10억 원을 투자해 이 중 80%를 상각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CGI 운용은 총 2개 펀드에 홈플러스 단기 사채를 편입해서 운용했는데요. KCGI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이 홈플러스 단기 채권 8억 원 투자금 중에서 80%인 6억 4천만 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상각했습니다. 또 다른 펀드는 홈플러스 단기 채권 편입액이 2억 원인데 이 중 1억 6천만 원이 상각됐습니다. 해당 2개 펀드의 전체 규모는 376억 원으로 이 중에서 10억 원이 홈플러스 단기 사채에 투자돼서 손실 위기에 처한 건데요. 투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 공모펀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돈도 들어갔을 것으로 운용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회사에 제공되던 홈플러스 채권 가격 정보도 중단되죠.
그렇습니다. 무디스 그룹 계열사인 채권평가사 이 KIS 자산평가는 4일부터 이 홈플러스 채권 가격 정보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에 제공하던 것을 일시에 중단했습니다. 가격 제공이 중단된 채권은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 27개, 단기사채 21개, 유동화 단기사채 15개인데요. 한국자산평가도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 단기사채, 단기유동화사채 가격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올 1월부터 기업어음 280억 원, 단기사채 465억 원을 발행해서 이 회생 신청 전까지 개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을 끌어다 썼는데요. 이들 홈플러스 채권을 편입시킨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투자와 또 상각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요즘에 K푸드라는 말이 참 많이 쓰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식품이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기계류가 이끌었던 우리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시간을 좀 길게 봤을 때 한국 식품의 수출은 얼마나 성장했을지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년치를 본 결과인데요. 수출액은 30억 달러대에서 최근 지난해 70억 달러를 넘기면서 2배 커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연간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반도체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 성장세가 눈에 띄는 대목이죠. 그리고 세부 품목별로 보면 역시나 이변 없이 라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품목군 중에 유일하게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식품군 중 최고 수출 실적을 이끌었고요. 그 뒤로는 간편식과 음료, 건강식품, 조미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느냐 이 부분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라면이 20.1% 성장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은 같았습니다만 건강식품과 조미김, 아이스크림이 10% 넘는 평균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건강식품의 성장세가 좀 독특하죠.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집계로 건강식품 수출 실적치를 다시 뜯어봤을 때 국내에서는 다소 시들했던 홍삼이 해외 수출 액수 기준으로는 7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2015년 대비해서는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은 무려 16배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상대적으로는 성장폭이 좀 작았지만 그래도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해외에서 통하지 않을 것 같았던 매운 라면과 김치가 예상을 깨고 각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심이 높아진 건강식품에서도 또 예상 밖의 선전을 보이는 K푸드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들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진 기자, 정책 모기지의 채무 조정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의 지난해 원금 상환 유예 건수는 14,75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고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2020년 대비 5배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최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연배상금 감면 건수도 전년 대비 약 2배 뛰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승인한 디딤돌 대출의 채무조정 건수도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6,089건의 원금 상환 유예가 있었는데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뭡니까? 서민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원금 상환 유예 대상자를 확대했던 점을 언급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영향도 있다며 채무 조정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주금공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지난해 3월 말 대비 13% 늘렸는데요. 주금공 관계자는 같은 기간 전체 보금자리론 잔액은 오히려 줄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신용등급 변동과 연체 위험 등을 반영해 충당금을 더 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책 대출을 지난해와 비슷한 60조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경기 침체로 차주들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 대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지점장은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서 부실 기업에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일단 대우건설 매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입찰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확보한 대우건설의 지분을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I에 1조 4천억 원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이후 KDBI는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제한 경쟁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1순위자가 입찰가를 낮추려는 의도로 재입찰을 요청하자 이를 알면서도 재입찰을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1차 입찰 때보다 2천억 원이 적게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서 산업은행은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1조 9천억 원을 회수했고 총 1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KDBI는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 지분을 매수했던 비용보다 7천억 원 비싸게 팔았다며 임직원 11명에게 최대 16억 원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청탁이 적발됐다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 부실 기업들에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고 차는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전 지점장은 대출 알선을 받아 기업 7곳에 286억 원을 대출해줬고 이 중 4개 기업이 부실화하면서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점장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지점장은 대출해준 업체 7곳에 본인 아들과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같이 드러났는데요. 감사원은 앞의 사례들을 포함해 공공출자 PF의 개발이익 민간 이전 등 총 2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국세청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유명 BJ 등 온라인 방송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들은 유해 콘텐츠로 수백억 원을 챙기고도 각종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이 누굽니까?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로 수익을 챙기고도 납세 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엑셀 방송 운영 BJ,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업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엑셀 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의 선정적 노출을 통해 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지만 고가서치품 구매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습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에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차명 계좌로 수취하며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유명 유튜버는 자극적인 발언이 담긴 콘텐츠로 고수익을 올리고서도 세금을 탈루했는데요. 구글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빼돌린 세금으로는 대형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도 덜미가 잡혔죠. 그렇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운영 관련 비용을 정상 사업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도박 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받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였습니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 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고 수익 등 누락된 매출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 경비 계상 혐의를 엄정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계좌를 K뱅크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를 통해서 성장했던 K뱅크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새 수익 사업 발굴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의 이별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K뱅크가 정확히 뭘 하는 겁니까?
네, K뱅크가 종합 수익성 분석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사업자 선정을 어제 시작했습니다. K뱅크의 기존 상품들의 원가 산출과 수익성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K뱅크만의 차별성 있는 데이터 분석 체계와 그 활용 방안 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통상 시중은행들은 4, 5년에 한 번꼴로 진행하는데 K뱅크는 창사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K뱅크가 업비트와의 제휴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사전 대응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중은행들 간의 제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업비트와 계약을 갱신해온 K뱅크는 오는 10월 다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K뱅크는 업비트와의 계약 연장 가능성과 종료 가능성 둘 다를 상정해보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새 사업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뱅크 관계자는 기존의 내부에서 쓰던 종합 수익성 분석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타행 대비 이 사업을 늦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전부터도 업비트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업비트와의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탈할 고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플러스박스 등 K뱅크만의 파킹 통장으로 수신 모객을 해왔는데 이 같은 류의 신상품 개발이 절실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K뱅크는 올해부터 개인 사업자 고객 몰이에 적극 나설 계획인데요. 현재도 개인 사업자 대출만 4개 상품에 이를 만큼 다양한데 관련해서 더 내세울 만한 상품군이 있을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캠핑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쓰다가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스 경보기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데 정작 이 경보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캠핑용 가스 누설 경보기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인 13개 제품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보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할 경우 이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장치인데요. 조사 결과 15개 중 9개 제품은 인체 일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넘어도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빠르게 작동했고 4개 제품은 두통을 일으키는 수준인 300ppm을 넘어서도 경보가 아예 울리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등 난방기구에서 주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강하고 누출돼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제품 판매 중단과 품질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런 경보기에 안전 기준이 없는 겁니까?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가스 누설 경보기와 달리 휴대용 제품에는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330ppm에 다다를 경우 3분 이내에 경보가 울려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반면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휴대용 제품들도 모두 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캠핑용 경보기의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양호한 상태지만 시흥 1동과 상계 10동, 상계 9동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지만 영동은 오후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기온은 아침보다 높게 오르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공기질은 일부 서쪽을 중심으로 나빠지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중서부와 전북, 광주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곳곳으로 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